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 조금 전 나온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21일째인데요. 서울에서는 역대 세 번째로 길게 이어진 열대야로 기록됐습니다. 열대야는 전일 18시부터 이길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을 말하며 서울은 지난 밤 사이 최저 기온이 27.8도로 21일째 열대야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가장 긴 열대야는 지난 2018년 26일, 그 뒤로는 1994년 24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은 올여름 해수면 온도가 높은 가운데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다량의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밤사이 기온 하강을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월 10일 기준 24일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광복절을 지나 이달 하순까지 더위가 지속할 가능성이 커 열대야 일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열대야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94년 36일, 그 뒤는 2016년 32일, 2018년 29일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며 장기간 지속하는 더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낮 동안에도 덥겠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 낮 기온은 30도에서 35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제주도에,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밤낮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환자가 벌써 2,100명을 넘어섰고 추정 사망자도 20명 발생했습니다.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만성질환이 있거나 노인, 어린이의 경우 폭염에 특히 취약해서 온열질환 예방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한 집단인 폭염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당연하고 만성질환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먼저 심뇌혈관 질환자의 경우 급격한 체온 변화가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가 돼 찬물 샤워를 피해야 합니다. 또 땀 배출로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전이 생길 수 있어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고혈압 환자도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지 않으면 혈액 농도가 짙어져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역시 혈당이 상승해 쇼크가 오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당도 높은 과일과 음료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질환자는 물 마시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부종과 저나트륨 혈증이 생겨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과 달리 만성질환자 중 특히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수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어린이 역시 일반 성인보다 온열질환에 취약합니다. 노인의 경우 땀샘이 감소해 땀 배출량이 적어 몸을 식히는 능력이 약하고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어린이는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은 많은데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온열질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연일 계속된 찜통더위 기세만큼 해수욕장끼리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저마다 특색을 살려 피서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려견들이 해수욕도 하고 튜브에 탄 채 파도도 즐깁니다. 주인도 함께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힙니다. 반려견 전용 해수욕장이다 보니 다른 피서객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반려견은 크기에 따라 5,000원에서 15,000원씩 입장료를 받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평일엔 200여 마리, 주말엔 600여 마리가 찾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경주들과 물놀이도 하고 모래사장 밟으면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 같아요. 2.3m 높이의 다이빙대에 선 피서객들.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2년 전 경포해수욕장 200m 앞 오리바위에 설치한 다이빙대입니다. 태풍 피해 우려 등으로 1980년대 철거했던 다이빙대를 40여 년 만에 복원한 겁니다. 이미 서핑의 성지로 자리 잡은 양양 죽도 해수욕장.
형형색색 서퍼들이 밀려오는 파도 위로 시원스레 미끄러집니다. 파도와 아니면 또 자연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놀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밤 9시까지 야간에 개장하는 등 해수욕장마다 피서객을 유치하기 위해 특색을 살려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습도와 기온이 높아지면 야생버섯이 주변에 잘 자라는 환경이 됩니다. 네, 그런데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용 영지버섯과 생김새가 흡사한 붉은 사슴뿔 버섯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성이 매우 강한 버섯입니다. 뿔 모양이 명확해지기 전 붉은 사슴뿔 버섯은 어린 영지와 매우 비슷합니다. 특히 같은 나무에서 나기 때문에 더 구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버섯은 색이 다르고 냄새의 차이가 있습니다. 독버섯인 붉은 사슴뿔버섯을 가시 펴지기 전인 어린 영지버섯으로 착각하여 섭취로 인한 중독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영지버섯은 조직이 질기고 단단한 반면 붉은 사슴뿔버섯은 무른데요. 우산 모양으로 생겼지만 포자가 더 크고 모양이 화려한 것이 독버섯. 반면 모양이 단조롭고 포자가 작은 버섯은 식용버섯입니다. 마치 털뭉치를 연상케 하는 쌀이버섯은 색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나팔 모양 꽃처럼 보이는 두 개의 버섯은 반대로 색이 덜 화려한 것이 독버섯입니다. 장마 이후 산에서 자라는 야생버섯은 독성이 강한 데다 식용버섯과 흡사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생버섯은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일반인들은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섭취로 인한 중독 사고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버섯을 먹고 증상이 생기면 바로 토하게 한 뒤 섭취한 버섯을 가지고 응급실로 가야 정확한 해독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내에 등록된 자생버섯 약 2,220종 가운데 식용 가능한 버섯은 약 422종에 불과하다며 특히 여름철에는 야생버섯 채취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 기간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한 구상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통일 담론부터 주요 정책 과제까지 이번 달 내내 다양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기자회견 등의 소통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새로운 통일 구상을 내놓을 거로 전해졌는데 키워드는 자유가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기미 독립선언의 뿌리엔 자유주의가 있다며 자유라는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게 통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 말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금 개혁부터 저출생 대응까지 오는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핵심 국정과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겸한 형식이 유력한 거로 전해졌는데 질문을 직접 받을지 또 질문 범위를 브리핑 관련 주제로 제한할지도 관심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이해시켜드리고 또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오는 13일 국무회의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했지만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대부분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력이 과제 실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복권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범죄 성격이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와 밀접한데
김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게 맞는 건지 한 대표가 의문을 가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복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훼손 범죄를 저지르고 인정도 반성도 않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하면 납득 못하는 국민이 많을 거라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과 복권은 아직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광복절 특사 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당시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측은 영수회담 사전의제 조율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김경수 전 지사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를 복권하는 게 어떤지 물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전 대표는 동의한다고 했고 이런 입장을 바로 대통령실에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도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기 지역 경선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다며 김 전 지사 복권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지역 경선에서 93%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5.48%, 김지수 후보는 1.25%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8.76%, 김병주 후보가 17.98%, 정봉주 후보는 15.79%를 기록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이렇게 메달을 확보한 영광을 주변 덕으로 돌렸습니다. 팀 동료인 언니들을 치켜 세웠고 파리 현지로 응원 온 부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유빈 선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언니들이 너무 완벽하게 플레이를 하고 언니들 뽀뽀하고 싶어요. 언니들. 엄마가 만들어준 주먹밥 먹고 이번 대회도 힘냈어. 그 전부터 계속 만들어줬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그래도 메달을 2개 딸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또 아빠 말 안 하면 서운해하니까 아빠도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게 해준 그렇고 용기를 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뉴질랜드 교포 출신 리디아 고가 파리올림픽 여자 골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리디아 고는 리우 대회 은메달, 도쿄 대회 동메달에 이어 올림픽 금은 동메달을 모두 차지한 선수가 됐습니다. 우리 대표팀 양희영은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6언더파로 공동 4위에 올랐고 고진영과 김효주는 나란히 공동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마라토너 타미란 톨라가 올림픽 신기록을 금메달을 땄습니다. 톨라는 파리시청을 출발해 베르사유 궁전을 거쳐 앵발리드로 들어오는 42.19km를 2시간 6분 26초에 달려 올림픽 기록을 6초 단축하며 우승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남자 마라토너가 우승한 건 2000년 시드니 때 게자네 아베라 이후 24년 만입니다. 올림픽 3연패를 누리던 케냐 킵초게는 30km를 통과한 이후 기권했고 북한 한일용은 29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마라톤은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지 못해 한 명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성적을 낸 올림픽 국가대표팀의 뒤에는 각계 지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협에서는 민물장어와 전복 등을 선수촌에 보내 선수들의 체력 향상에 도움을 줬습니다. 김범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부터 대표적 보양식으로 알려진 민물장어. 3년 전부터 국가대표 선수촌에는 민물장어가 기부됐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산업계에 민물장식업 협회가 있습니다. 수협에. 한 달에 수백 킬로씩 이 장어를 우리 선수들한테 먹고 기운내라고 작년부터 이렇게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물장어 기부는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히고 소비가 줄어도 계속됐습니다. 선수단 규모가 대폭 줄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낸 올림픽 국가대표팀. 화순 국민께서 많은 응원과 관심 많이 가져주신 덕분에 이렇게 값진 메달 걸고 왔습니다. 저 많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민물장어 양식 수협은 대한체육회에서 장어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민물장어 줘서 이렇게 그 선수들한테 많이 줘서 그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셔. 국가대표가 이렇게 그 민물장어를 이렇게 그 자주 먹었다. 그래서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느냐. 완도에서는 바다에 보물 전복을 보내는 등 팀 코리아의 쾌거에는 나눔의 미덕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06 보충대 근처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SUV 차량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 운전자 A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앞서 가던 차가 멈추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다급하게 피하려다가 옆 차선에 있던 SUV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신정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웃 주민 5명이 대피했다가 구조됐습니다. 관광객을 태우고 운행 뒤 돌아온 요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운항을 마치고 돌아온 요트 선실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 발생 직전 요트에는 관광객 7명이 타고 있었지만 선장의 안내에 따라 다른 요트 등을 통해 모두 대피했습니다.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의 승패를 결정지을 경합주에서 트럼프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이번 주말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 경합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대선을 트럼프의 재집권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규정했습니다. We're here to fight for our democracy, which includes respecting the voices that I think that we are hearing from. 미국 50개 주 가운데 43곳은 민주당 또는 공화당 지지세가 뚜렷해 남은 7개 경합주 판세가 다음 대통령을 결정지을 공산이 큽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트럼프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미시간 등 3개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이에 앞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7개 경합주 유권자에게 물은 결과도 해리스 50%, 트럼프 48%였습니다. 모두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바이든의 후보 사퇴라는 극적인 이벤트 이후 여론은 해리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라틴계 단체가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지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투표할 수 있는 라틴계 유권자는 3,6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는 해리스 진영의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she can sustain this momentum, sustain this level of enthusiasm and excitement, and get her to become the first African-American femal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대선 승리를 장담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의 후보 자질을 거론하며 거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f you can't do a press conference, you cannot be president, okay? That's it. She doesn't do it. 기선을 잡은 해리스와 쫓기는 트럼프. 두 사람의 진검 승부는 다음 달 10일 첫 TV 토론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가자 지구의 학교 건물이 공격을 받아 1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최악의 참사가 다시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든 휴전 협상을 성사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미국은 이스라엘 내각의 극우파 장관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먼저 시신을 수습한 유가족들은 오열을 터뜨리며 희생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은 아이들은 새벽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습할 당시 학교 건물 안엔 피난민 350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명 정도의 하마스 대원을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최악의 민간인 피해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영국은 끔찍한 인명피해라고 지적했고 프랑스는 가장 단호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대표는 이런 학살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미국과 함께 휴전협상을 중재하는 이집트와 카타르를 포함한 아랍권 국가들도 일제히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오는 15일 휴전협상 재개를 제안한 미국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서둘러 휴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협상을 반대한 이스라엘 구급파 장관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스모트리 재무장관은 이스라엘 인질이 석방될 때까지 민간인 200만 명을 굶어 죽도록 놔두는 게 도덕적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He won't allow extremists to blow things off course, including extremists in Israel, making these ridiculous charges against the deal. 하마스 1인자가 암살된 이후 힘겹게 휴전협상의 불씨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최악의 참사가 발생하면서 중동의 긴장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가자시티의 학교 건물을 공습해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이스라엘군이 건물 안에 있던 하마스 대원을 겨냥한 공격이었다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테러범 19명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19명의 이름과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주말을 맞아 영국 전역에서 극우 세력의 폭동을 비판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런던에서는 수백 명이 극우 정당인 개혁당 사무실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개최한 뒤 의회까지 행진했습니다. 나이젤 페라지 개혁당 대표를 포함한 극우 인사들은 배후에서 폭력 시위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글래스고와 맨체스터,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등에서도 집회가 열렸고 특히 리버풀에선 반이민 시위까지 동시에 열렸지만 경찰이 시위대를 분리해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동이 진정된 가운데 벨파스트에선 주말 새벽 이슬람 사원이 화염병 공격을 받는 등 폭력 행위가 계속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지면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고 다음 달에는 좀 더 큰 폭의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이른바 빅컷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증시 폭락 사태를 겪으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늘고 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뉴욕 시립대 폴 크루그먼 교수는 한 칼럼에서 연준이 7월 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건 명백한 실수라며 9월에는 0.5%포인트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적인 0.25%포인트의 2배인 0.5%포인트 인하를 촉구하는 이른바 빅컷론을 제기했습니다. 통화당국의 과감한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며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고 한국은행을 저격했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그 통화정책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미 저희가 그 기준금리를 좀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그 시점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수출 온기가 내수까지 스며들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고금리라는 진단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환율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 등의 우려로 금리 인하를 늦추는 것에 대한 이견도 있습니다. 주택가격이나 부동산 가격,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금리 영향이 제일 크겠지만 그 외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얼마나 향후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정책금융 상품들이 얼마나 시장에 풀리게 될 것인지 이런 것과도 영향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경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품목이 반도체와 IT 등에 국한돼 있어 수출 경기 지속과 내수 회복을 위한 선제적 금리 인하 주문도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먼저 안 내리더라도 우리가 8월 금통위에서 유럽 중앙은행이나 캐나다 중앙은행이 먼저 내렸던 것처럼 금리를 내려서 내수 진작, 내수 회복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22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은이 설득력 있는 동결 이유를 내놓지 못한다면 미국 연준의 눈치를 보며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의 신중론을 펴온 인사가 미국 경제가 여전히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보만 미 연준 이사는 캔자스 은행연합회 행사 공개 연설에서 지난 5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진 것은 반갑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재정정책과 주택시장, 지정학적 위험 등의 요인이 물가의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창경궁을 방문한 쌍둥이 아빠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수유실에 들어갔다가 쫓겨날 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늘고 있는 만큼 수유실 이용에 대한 인식은 물론 엄마, 아빠 모두를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개월 된 쌍둥이 아빠 A씨는 얼마 전 가족과 창경궁에 나들이를 갔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돌봐야 하다 보니 아내와 함께 수유실에 들어갔는데 관리 직원이 내쫓으려고 한 겁니다. 남자는 들어오면 안 돼요. 아빠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항의를 했죠. 남자는 이용하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 그러시면서 A씨의 항의에도 창경궁 직원은 원칙적으로 여성만 수유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둥이를 키우니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해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수유실 앞에는 이렇게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버젓이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유실은 엄마와 아기만 쓰는 모유 수유 차규실이 있고 아빠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족 수유실로 나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수유실 5곳 가운데 4곳 정도는 가족 수유실입니다. 창경궁 측은 모유 수유 차규실만 운영하다 재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아빠도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잘 모르고 출입을 막았다는 건데 문제는 사회 전반에 아빠의 수유실 출입을 이상하게 보거나 불편해하는 시선이 많다는 겁니다. 엄마가 쓰는데 아빠가 들어오면 또 다른 성이 들어오는 거니까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 보니 아빠들도 출입이 가능한 수유실에 가더라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 실제로 수유실 이용은 아빠 육아의 불편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 만큼 엄마 아빠 모두 편하게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내들이 있으면 엄마들도 볼 때 아빠도 이용해도 되는구나 이런 인식들이 이제 조금 더 생길 거고 몇 개의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누구나 이용해도 방해를 받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창경궁도 엄마 아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수유실을 추가로 짓고 있다며 기존 수유실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빠 육아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육아의 걸림돌을 줄여가기 위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고속도로 이용이 많은 휴가철, 사고나 차량 고장도 잦은데요. 도로 위 사고 처리 과정에서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고속도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비트박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춰섭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입니다.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도로 공사 도중 발생한 작업 차량 추돌 사고, 터널 내 멈춰선 고장 차량, 갓길 정차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순찰차도 마찬가지, 안전관리 차량을 들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 사고는 시야가 어둡거나 비 오는 날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훨씬 큽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00여 명 가운데 2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85명에 달합니다. 특히 치사율이 높은데요. 무려 54%로
일반 교통사고의 7배에 달합니다. 멈춰선 내 차가 잘 보이겠거니 하지만 뒤따라오는 운전자 입장에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신속히 갓길로 차를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기억할 게 바로 비트박스, 비상등 켜고 트렁크를 연 다음 밖으로 대피한 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는 겁니다. 도로공사는 전국 각 지역 휴게소나 휴가지, 축제장에서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비트박스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신고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저희가 형상화시켜서 비트박스라고 지금 명칭을 했고요. 이 현장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를 신고할 때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나 119, 112로 하면 됩니다. 차량을 벗어나 대피할 때는 반드시 도로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악취나 매연을 유발하는 공장이 문화와 관광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던 공간이 힐링의 공간으로 속속 바뀌고 있는 건데요. CCS 충북방송 정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꽃 수국이 노란빛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며 활짝 피었습니다. 곳곳에 만기한 꽃과 나무, 식물이 한데 어우러져 정원을 이뤘습니다. 충주시가 조성한 친환경 생태정원 달숫정원입니다. 탕금호 수변을 배경으로 한 사계절 정원으로 이곳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0년이 넘는 숯가마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숯공장의 악취와 매연으로 인근 주민들의 환경 개선 건의가 이어지자 시가 공장을 사들여 관광 자원화한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고통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그런 거를 해결을 하고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시는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월상리 지명에 수출 더한 달숫 정원과 근린 생활시설, 쉼터 등을 만들고 오는 9월쯤 지역 내 관광 자원으로 정식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근에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한 이제 수요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카페라든지 정원. 충주의 또 다른 공장. 이곳도 과거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이 지속되자 시가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69억 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최근 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사업 대상 지역에 이곳이 포함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합센터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주민 불만이 잇따르던 공간이 문화와 관광시설로 잇따라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CCS 뉴스 정연아입니다. 올여름 한국 코미디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배우 해리를 주인공으로 1990년대를 다룬 복고풍 영화가 개봉합니다. 조정석과 고 이선균 주연의 11.6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도 같은 날 찾아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여름 관객들 선택을 받은 한국 영화의 공통점은 웃음이었습니다. 오싹한 코미디 영화 핸섬 가이즈가 올해 쌍천만 영화 이후 처음 손익분기점을 넘은 데 이어 배우 조정석이 여장남자로 분한 파일럿도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응원을 춤으로 합니다. 1999년 세기말 감성을 들고 나온 치어리딩 영화도 웃음 코드로 흥행 바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로 사랑받았던 배우 해리가 춤 좋아하는 여고생 필선 캐릭터로 특유의 긍정 에너지를 뽐냅니다. 누군가의 어린 시절의 한 부분은 닮았을 것 같은 거예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영화이지 않을까 싶고 디바 왜 불러, 김원준 쇼 등 그 시절 명곡들이 몸을 들썩이게 하는 흥겨움을 더해줍니다. 평생 한번 해볼까 말까 할 재판이야. 1979년 11.6 사건을 주도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신복 박흥주 대령의 재판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입니다. 각각 다른 영화로 올여름 관객들과 만난 고 이선균과 조정석이 이전 캐릭터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180도 다르게 변신했습니다. 조정석의 얼굴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이렇게 좀 비교해서 관람해 주시면. 기존 12.6 소재 영화들이 덜 조명했던 인물들 이야기와 당시 재판을 밀도 있고 묵직하게 그립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를 충실히 구현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공간 그리고 그 사건들을 최대한 충실히 구현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코미디 작품이 대세인 올여름 한국 영화판에서 지난해 서울의 봄 열풍처럼 젊은 세대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탈리아 오페라 거장 베르디의 오텔로가 영국 로열 오페라 무대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피터팬의 모험을 아름답게 그린 아이스쇼도 처음 내한하고 기존 한국 모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도 관객들을 만납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를 오페라로 만든 작품으로 질투와 사랑, 배신 같은 격정적인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세계 최정상 테너로 자리매김한 이용훈이 모든 테너의 꿈으로 불리는 주인공 오텔로를 맡았습니다.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 말을 모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만큼 질투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전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저는 많이 집중해서. 피터팬이 네버랜드에서 후크 선장을 만나 벌어지는 모험 이야기가 아이스링크로 옮겨졌습니다. 스피인 점프 같은 고난도 피겨 기술에 공중 매달기 같은 서커스가 더해져 화려한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세계 정상급 스케이터들이 빙판 위에서 열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조선 순조 시절 만들어진 궁중무용, 춘행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옥스포드 무용사전에도 등재된 현대무용의 대가, 안혜순이 국립무용단과 처음 만나 함께했습니다. 공중무용, 특히 춘행무가 굉장히 미니멀한 기호적인 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호적이고 기록적인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정형화된 동작이 아닌 각 무용수의 개성 있는 몸짓과 국악, 입으로 내는 소리 등 다양한 사운드가 어우러집니다. 이막에서는 마당에서 내가 놀이하듯이 춤을 춘다?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자유스럽고 조금 자신감 있고. YTN 박소정입니다. 지난 5일 우리 정부 대표로 일본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 위령제를 다녀온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오사카를 찾아 동포들의 민생을 살피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글 학교 교사들도 만나 차세대 동포들에 대한 한인 정체성 교육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오사카에서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유령제에 다녀온 이상덕 제2동포청장이 오사카로 이동해 동포사회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이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으로 마련된 한일 우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포들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오사카 동포사회에서 차세대와 기존 동포들이 어떻게 융합하며 한인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동포사회가 순조롭게 변환기를 맞아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동포청으로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요. 특히 차세대들에 대한 한글 교육이라든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정체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포들도 한 목소리로 차세대 교육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제1본 한국총연합회는 한국에서 태어나와가지고 일본으로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단뿐만 아니고 우리 제1본 한국총연합회도 우리 신정수자에 대한 지원들도 좀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덕 청장은 한글학교 교사들도 만나 수업 현장 상황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청장이 오사카는 교화자가 많아 동포수가 주는 만큼 한인 정체성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교사들도 이에 공감했습니다. 우리 차세대 동포들에게는 안타깝게 한 10만 명 정도 추산이 되는데 한 2,500명 정도가
한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전부 다 일본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게 가까이 있는 한글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덕 청장은 제2동포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전략과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가 늘 제2동포와 함께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YTN 조승입니다.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아침부터 후텁지근한데요. 특히 서울은 21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며 열대야 연속일수 역대 3위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 청주는 35도 등으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비 양은 제주도에 5에서 40mm, 서울 등 내륙 지방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28.2도, 대구는 25.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 대전과 대구도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안동은 35도를 보이겠습니다. 광복절 이후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스타트 3부 마칩니다. 이어서 뉴스와이드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